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악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찌질한 가해자일 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역대 최대 국민청원 기록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돈을 받고 유포한 평범한 문자 메시지를 어느 날 받은 거예요. 이른바 N번방. 메신저 N번방.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이들이 무려 수십만 명. 말이 돼요, 이게. 협박, 불법, 음란물 촬영 등 연일 보도되는 만행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 손 사장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금품 요구에 응했다는 N번방의 진짜 실체를 아직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풍문쇼에서 짚어봅니다. 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미지근하신데요. 안녕 안 하신 부분이 있으셨나 봐요, 홍석천 씨. 사실 요즘 좀 화나는 뉴스 때문에 맞아요.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네네.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비밀방을 만들어서 미성년자의 성착취 관련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죠.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집계한 뒤 이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성착취물 유포를 통해 억대 범죄 수익을 얻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 정확히 어떤 사건인가요? 이 일명 N번방 사건은요, 지난 3월 16일 이 N번방의 일종인 박사방을 운영하는 이 박사라는 인물이 잡히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2019년 2월에 처음 N번방이 개설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안에는 여성들을 협박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진을 찍게 하고 이걸 빌미로 계속 성착취를 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고 또 공유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중요한 건 이 여성들 중에 미성년자가 상당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확실한 그 단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미성년자 중에서는 또 초등학생까지도 있지 이게 않나요? 말이 돼요, 이게. 예상을 하시던데 정말 인간 추악한 같지도 사건이. 않아요. 덜 된 인간들이죠. 예. 이 N번방 유저들이 주고받은 것들이 뭐냐면 일단은 상업용 포르노나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 영상물들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이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건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던 성범죄예요. 이들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협박을 통해서 성착취물 영상을 촬영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N번방에 있던 영상을 포르노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기를 포르노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유포를 목적으로 성인의 어떤 남녀 연기자 배우가 합의하에 상업용으로 찍은 건 포르노그래피인 거고 이거는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얻어낸 성착취 영상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니, 아까 안지훈 기자님께서 보니까 뭐 미성년자가 다 뭐 상당수라고 하는데 솔직히 어린아이들은 저희들이 보호해줘야 되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인데 아니 어쩌다가 이런 아이들까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된 거죠? 사실 이 제보를 받았었어요. 근데 정말 이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 줄을 그때는 몰랐는데 아, 이 사건이 예. 물 위에 올라오기 네. 전에. 근데 예. 박사라는 거는 일단 알고 있었고 박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면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제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텔레그램에 바로 접속해서 피해를 입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문자 메시지를 어느 날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팅 모델을 구하는데 할 생각이 있냐. 근데 굉장히 쏠쏠한 알바다라는 식으로 했고 문자를 클릭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피팅 모델은. 그래서 처음엔 얼굴 사진을 보내주니까 되게 예쁘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하고 주민등록증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시작으로 이제 신상이 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 사진을 보내줬는데 갑자기 또 몸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몸 전체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상반신을 보내주는데 옷을 벗어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싫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SNS 아이디 계정도 다 알고 네 연락처에 있는 친구들도 다 알고 너 그러면 보내겠다. 그때부터 이제 옷을 벗으면서 시작이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저한테 이 제보를 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영상물까지는 찍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빨리 말했기 때문에. 매체가 SNS 그 말씀하신 텔레 네.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를 안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네. 몰라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나라 SNS. 카카오 네네. 같은 거예요. 그죠? 아. 이제 텔레땡땡이라고 네. 이제 뭐 SNS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깨똑 같은 그런 네.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이제 텔레땡땡을 이용하냐? 네. 여기는 보안이 되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든 여기서 정보를 달라고 하면 정보를 절대 주지 않아요. 그 외국 외국 거기 때문에. 서버라서. 네, 그래서 뭐 네. FBI나 어디든 여기서 협조해달라고 하면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이 러시아 개발자인데 러시아에서 정치적인 탄압 때문에 망명하고 이걸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절대 보안이 우선이다. 우리 절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비밀 대화방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채팅을 쓰면은 3초 안에 글이 사라져요. 보안이 되는 거예요. 캡처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텔레 이제 땡땡이 되게 이제 보안이 되게 대단한데 중요한 거는 이 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만 설정을 하면은 저장이 다 돼요. 이게 저장이 돼요. 기록이 남는 거죠. 기사들을 보니까 오프라인에서까지 성착취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정말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사실입니다. 숙박업소에 피해 여학생이 갇혀서 성폭행을 당하는 이 영상이 N번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된 적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학생은 N번방에서 자신의 친동생이 협박을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이 그걸 막고자 해서 대신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아니 세상에. 와.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곳을 이용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이 N번방이 있다라는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회원 수가 26만 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저도 이걸 조사를 하면서 너무 화가 났었던 네. 것이 일단 기본적인 그 수치를 알아봐야 돼요. 일단 이 모든 방에 기본적으로 수천 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네, 방이 일단 한두 개가 아닌데 수천 명이 그 방에 들어가 있고 확인한 한 방의 최대 인원이 무려 25,000명. 그리고 피해자 수는 방마다 수백 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 기준입니다. 하루 기준에 한 방에 기준이에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라고요? 네. 그럼 그 가해자들은 그 방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그 영상물을 공유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방이 이름별로 따로따로 있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돈만 낸다. 그럼 지금 우리가 피해자를 추산할 수도 없겠네요. 엄청나게. 근데 이게 26만 명이 다 누적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 26만 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방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입장 기준이 달라요. 이 기준은 그리고 결국 돈입니다. 처음에는 맛보기라고 해가지고서는 좀 수위가 낮은 영상을 보여주고 더 보고 싶다 싶으면은 첫 번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50만 원 정도,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수위가 높은 방을 보기 위해서는 80만 원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돈도 그냥 금전이 오가면은 전부 다 근거가 남으니까 꼭 가상화폐를 이용했다는 치밀함까지 보였고요. 이렇게 해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사람들이 지불했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요즘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은요, 지식을 물어보는 방에 이 사건이 나오고 관련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실수로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실수로 어떻게 들어가요? 실수로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정확히 이 방은 본인이 초대를 받거나 이 초대를 받을 때는 돈을 냈을 때죠. 혹은 특정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로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한 사람은 나는 경찰이 꾸민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미리 인지하고 이걸 미리 좀 파헤치고 싶어서 들어가서 내가 알아보고 있었다. 웃기고 있네, 진짜. 이런 거를 정말 그 지식을 묻는 방에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 라고. 이게 보면서 느낀 게 아주 걱정돼서 미리 얘기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연루가 돼 있고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돈들을 줬다는 건데 원래 미성년자의 이런 성착취 동영상 같은 경우는 단순 소지만 해도 이거는
법적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알면서 스스로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까지 주면서 내가 이걸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링크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 왜 돈까지 내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방에 공지가 되어 있는 방이 되게 많았던 게 이 방에 있는 영상물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협박을 통해 얻어낸 영상입니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 방이 많았어요. 맞아요. 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뭐 신분증도 인증해야 되고 그 가상화폐 계좌도 개설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까다로워요.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로는 요 방에 들어가려고 심각한 게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미성자들이 많아요. 미성자들이 돈을 지네끼리 모아서 돈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그러니까 더 큰 문제.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미성자가 이거를 돈을 모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돌려서 본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게 이용자들은 이게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면 범죄 영상물이잖아요. 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이 메신저 텔레땡땡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압수수색이 어렵고 추적이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나 경찰 측에서 그 방에서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 자료를 좀 협조해달라, 정보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요. SNS를 기반으로 한 해외 네트워크 회사들은 대부분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엠번방 운영자들이나 유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걸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수사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어떤 경찰군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 엠번방 범죄 같은 경우에는 상업 철저하게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운영진들이. 그래서 이 텔레땡땡뿐 아니라 다른 SNS를 통해서라도 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추적을 들어가면은 운영진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범이 잡혔기 때문에 거래 내역 같은 게 가상화폐라도 남지 않을까요? 그게 텔레땡땡을 통해서 오간 가상화폐의 거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이 정말 수사를 잘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가상화폐 거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직접 주고받을 수 없잖아요. 거래소를 통하잖아요. 국내 거래소를 통했는데 이 국내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로 들어온 돈의 내역들을 체크를 한 거예요. 만약에 더 지능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보냈고 이 텔레땡땡을 이용했으면 정말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보내면은 안전하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정보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싹 다 잡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중요한 건 엠번방의 운영자로 알려진 이 박사라는 인물이 구속이 됐죠.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함이 인정하십니까? 뭐야? 딱 준비한 말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뭔가 않잖아요.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그리고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먼저 대국민에게 사죄한다, 피해자들한테 정말 그런 게 조치를 없죠. 줬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본인이 뭐 자칭 악마로서의 삶을 끝내줘서 감사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악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찌질한 가해자일 뿐이에요. 근데 본인을 마치 무슨 악마라고 비유하면서 굉장히 자의식 과잉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도 그 포인트가. 저는 저런 모습 보면서 약간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죄송해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본인이 마치 뭐라도 되는 듯한 되게 오히려 좀 당당한 듯한 모습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사죄 얘기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보신 이 영상이 오전 8시에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조주빈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보신 영상과 마찬가지로 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이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태연
차분하게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뭔가 반성하는 듯한 혹은 주눅든 듯한 그런 표정이 전혀 읽히지 않죠. 네. 이런 모습을 본 대중은 더욱 분노를 하게 됐고 당연히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욕설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었죠. 네,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서도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돌연 갑자기 나는 박사가 아니다. 이 박사방을 이용했던 이용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거나 또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뭐 유치장에서 볼펜을 삼키는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 정수리 부분에 상처가 나기도 했고 심지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끝까지 지질하지 않아요? 찌질한 가해자라니까요. 아 근데 도대체 어떤 인물이에요?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진짜 궁금했어. 이 박사, 이 조주빈에 대해서 현재 밝혀진 정보를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나이는 25살입니다. 진짜 어려.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래서 젊음이 정말 아까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나이를 두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유독 한국에서 이 연공 서열이 심한 나라여서 그 나이에 어떻게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흉악범에게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모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텔레땡땡을 이용하고 이게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이런 게 굉장히 나름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는데 본인은 전공에서 어느 정도 온 지식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2018년에 졸업을 했는데 평소에도 글쓰기에 좀 소질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학부사에서 편집국장을 역할을 맡았는데 대학 학부사 편집국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학부사에 있는 다른 학우들이 글을 쓰면은 그걸 본인이 좀 고치는 역할도 많이 해요. 그만큼 어느 정도 본인이 글쓰기에 대한 감각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성적도 좋은 편이고 주변에서 조용하고 공부 잘하는 애 정도로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교우학우들이라고 갈등 관계는 또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집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주간 교수에게 글을 확인을 한 다음에 내야 되는데 그걸 임의로 냈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조용하다가도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툭툭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성적으로 일탈행위를 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았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대다수의 흉악범들이 주변 분들이 보면은 아유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있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요. 예. 조주빈이 이제 다니는 학교 제가 그 예전에 축제 MC를 봤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 이제 그 학교 관계자들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좀 알아봤어요. 조준빈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좀 알아봤는데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뭐 차분하다, 뭐 그냥 조용한 성격이다 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해 주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조준빈이 지식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걸 지식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뭐 특별히 뭐 우리에게 사고를 치고 그런 건 아니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아는 거를 굉장히 많이 좀 전파를 하려고 하고 그 편집국장도 자기가 굉장히 하고 나서 권력이란 맛을 굉장히 느끼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그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더 높이 학교에서 뭐 총학생회장이나 이런 것도 바라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권력이란 맛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런 사연도 있더라고요. 조준빈이 이제 그 당시 학교에 다니는 여자 학생을 좋아했었는데 그 여학생이 받아주지 않자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여학생이랑 나랑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학생 그 주변에 안 좋은 얘기를 안 좋은 소문들 안 좋은 얘기를 했었다. 좀 그런 거는 좀 별로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방식으로 이게 약간 N번방이랑 좀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내 여자친구가 되지 않다면 내가 너를 파괴하겠다. 약간 이런 심리가 결국은 N번방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여성, 내가 성적으로만 대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녀를 파괴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 기본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성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 어떤 이런 물건처럼 대하는 걸 알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 70% 이상은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얘가 이런 짓을 해? 거의 70%는 이렇고 30% 정도가 그런 성향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조주빈이 그 여자친구와 함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는데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N번방 피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 이 범행에 가담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역시 여자친구라고 조주빈이 아직까지는 주장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주빈이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떤 돈을 받거나 무슨 거래가 있을 때 특정 장소에 돈을 갖다 두면은 이 여자친구 A씨가 수거해 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주빈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역시 조주빈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무언가를 그 사람이 쥐고 있어서 그게 노출되는 게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라고 현재 단정 짓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피해자였다가 네. 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네. 피해자를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약점을 잡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그 사실 피해자였다는 증거는 안 나오고요. 그 여자친구는 현재 이 여성 역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건 드러났고요.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점점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동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네. 이 분이 실제로 그런 스톡홀름 증후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박과 어떤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아는데 현재 지금 여자친구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단순 범행 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주빈 그 SNS를 좀 보면은 깜짝 놀랐던 게 팔로잉이 다 여자예요. 한 5천 명이 되는데 다 여자예요? 다 여자예요. 다 여자고 여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여자분들이 조금 좀 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요하게 그런 거를 좀 많이 다 팔로잉을 했더라고요. 여성의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네. 그런 분들.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여자입니다. 네. 여성의 몸에 대한 아주 이상한 성 도착증과 소유 의욕을 가진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런 게 있는 정신병력이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얘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팔로잉 인물 중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요. 네,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배우 이유비 씨를 비롯해서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의 전 멤버인 연우 씨 그리고 방송인 신하영 씨까지 뭐 다수의 연예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분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 계정을 차단한 상태인데 사실 이 조주빈 씨 인스타 아이디를 저도 들어가서 봤거든요. 이거 네티즌 수사대들이 밝혔는데 정말 평범하게 생긴 평범한 여자분들의 인스타도 정말 많이 팔로잉을 했어요. 그래서 괜히 걱정이 돼서 내가 아는 사람이 혹시나 팔로잉이 돼 있을까 봐. 근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소름 끼쳤던 게 너무나 평범한 여자분들을 팔로잉을 그냥 일반인들, 연예인은 사실 대부분 없어요. 거의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근데 SNS에서 누구를 팔로잉하든 어떤 게시물을 보든 그건 본인의 자유긴 한데 어쨌든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됐잖아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사람이고 인간으로 동등한 인간으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강약 약강 스타일로 나쁜 짓을 그냥 앞장서서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듣지 않니 그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유저라는 소문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일단 유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간 베스트가 뭐냐 하면 보통 일베라고 부르죠. 원래는 정치나 유머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온라인 사이트였는데 여기가 단순한 이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굉장히 극우 성향을 넘어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는 글들과 여기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아동 성애 성향이나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다거나 혹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베 유저라는 딱 수식어가 붙으면 그 사람이 뭔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조주빈이 일베 유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오히려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는 엠번방 사건과 연결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성명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베 사람들도 이 조주빈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아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되게 이례적인 얘기예요. 진짜. 여기 일베 이제 일간 베스트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예요. 우리랑 연관 짓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도 창피한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이 조주빈도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이런 조주빈이 현실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러니까요. 성폭력을 예방하는 기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분노를 막 참을 수가 없는데 이게 선량한 시민을 넘어서 마치 성폭력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쓴 게
이중적이라는 말로도 이건 모자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래서 옛날에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진짜 이걸 어떻게 예방하냐고 이런 것들을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냥 아닌 척하기 위해서 그것도 계산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범죄 자신이 범죄 사실 혐의가 드러나면은 아니다, 난 이렇게 좋은 일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런 걸로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성희롱 예방 강의를 다녀보면은 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착한 일과 남을 많이 도와줘요. 그 회사 내에서도.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런 걸 저축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착한 일을 저축. 저축을 해서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거에 보상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이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조준빈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이 사람이 가학행위하는 것과 봉사활동을 하는 게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N번방을 만들고 그 위에서 군림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내가 굽어 살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따라오게 만드는 것처럼 봉사활동 역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굽어 살펴주는 거다라고 해서 같은 심리 상태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들 고맙습니다 걸 다 받으면서 아이고 그래요 네네 하는 게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행위를 하는 건 거예요. 그게 사이코패스의 성향 중에 하나래요. 상대방들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자위를 하고 어떤 위안을 얻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하면서 좀 이상한 걸 느꼈대요. 봉사활동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N번방을 관리하는 게 아니었나 싶고요. 또 같이 봉사활동 하던 중에 사람들한테 도청장치를 달아보자라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제안을 한 적도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도청장치를 달아?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던 동료들한테요. 그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는 제안이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성향인 거예요. 은밀하게 제3자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듣고 그거를 캐치하는 거. 이 사람의 성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평소에 열심히 하고 다녀서 주변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럼 조주빈은 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저도 너무 이유가 궁금한데 뭘까요? 일단 공식적으로 알려진 범행 목적이나 동기는 없어요. 범죄 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조주빈이 아마도 이런 성적인 목적보다는 돈 때문에 이런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친사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또 완전 반대로 굉장히 좀 포식동물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 잔인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그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검찰 송치 전 조주빈이 포토라인에서 손석희 전 앵커를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뭔가 꼼수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제가 볼 땐 철저하게 꼼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할 말 없습니까? 하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혀 이번 사건과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3명의 이름이 거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손석희 전 앵커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엉뚱한 이름 3명을 던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겠다는 전 극도의 계산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손석희 전 앵커에 대한 살해 협박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손석희 전 앵커의 가족 사진과 주민번호를 알아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고 이 과정 중에 손 앵커가 일부 송금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손석희 씨에게 사과하는 발언을 한 거군요. 네네. 결국 당일 손 전 앵커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조주빈이 흥신소 사장이라면서 접근을 했다고 해요. 역시 이때 그 매개체도 텔레땡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손 전 앵커와 분쟁 중이던 K씨와 직접 나눈 것 같이 조작된 텔레땡땡 그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 K씨가 손 전 앵커나 그리고 가족을 해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네. 이 내용을 본 순간 손 전 앵커는 당연히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손석희 사장한테 도대체 왜 살해 협박을 한 건가요? 일단 손석희 사장에게 언제든 내가 당신을 해칠 수 있다, 살해를 할 수 있다, 벽돌 하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변에서 사람을 쓰겠다라는 식으로 손 전 앵커는 물론이고 그 전 앵커의 가족들까지 계속해서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가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전 자체가.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위협을 느끼게 됐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송금 소식까지 전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손석희 전 앵커 같은 경우에 가족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는 그런 제보라면 신고부터 먼저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돈 금전을 건넨 거는 전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연예인 사건도 그런 게 있어요. 배우 한효주 씨였는데요. 그때 이런 협박을 받을 때 돈을 일부러 줬어요. 증거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상대방이 만약 그러지 않은 상태에 잡혔을 때는요. 직접적인 돈이 오간 게 없으니까 걸려도 이 사람의 굉장히 형량이 적을 수 있고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직접적인 어떤 진행된 게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도 N번방 사건과는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다 확실하게 원래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손 전 앵커도 충분히 능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조주빈이 갑자기 이 돈을 받고 잠적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찌 될지 뭐 조치할 방법이 없었겠죠.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네. 사실 주목을 받았던 거랑 피의자를 선 거는 N번방 사건 때문인데 이 N번방과 전혀 없는 사람들의 인물들의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이 저희가 너무나 의심스럽네요. 그게 근데 그 N번방 내에서도 본인이 손석희 전 앵커와 어떤 친분이 있다, 뭐 형 동생 하는 사이다라는 것을 약간 과시하듯이 허세를 부렸다고 해요,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아마 그 금품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손석희 전 앵커 같은 사람도 내가 속여서 이렇게 금품을 채취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뭔가 희열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 포토라인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도 본인의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가까스는 안 잡혔어요, 지금. 자, 박사 외에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N번방의 최초 개설자라고 하는 이 갓갓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갓갓.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진 게 있습니까? 갓갓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게 없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만 보면 이 갓갓 같은 경우는 N번방의 시작점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작년 2월까지 8개 N번방을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그러니까 일대 N번방 방장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주빈 전에. 조주빈 전에 갓갓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럼 박사라는 사람보다 더 먼저 N번방을 더 먼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조죠. 그러면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 근데 희한하게 지들 이름을 왜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일단은 갓갓이 N번방의 창시자는 맞아요. 이 사람은 지금 종적을 완벽히 감췄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잡지 못한 상황이고 이 갓갓이 종적을 감춘 이후로 N번방이 정말 우후죽순 많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사의 방이 가장 악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N번방을 운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갓갓의 뒤를 이은 게 켈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잡혀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고 항소를 한 상태인데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게 이 켈리의 PC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만 한 음란물이 9만 개나 있어요. 9만 개나 있어요. 9만 개. 9만 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소비층들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여튼 정말 범죄가 너무 악랄하고요. 또 왓치맨이라는 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0대 후반인데 지금 3년에 6개월 구형을 받은 상태인데 이 사람의 범죄가 되게 악랄한 게 미성년자 16명을 협박을 해서 영상물을 직접 찍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왓치맨이에요. 조주빈 전에. 예. 조주빈도 좀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이 왓치맨도 공개를 돼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청원을 넣고 있는데 이게 좀 적어요. 근데 왓치맨도 그 전에 집행유예를 받았었다면서요. 똑같은 죄로 제목으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텔레땡땡이 사실은 이 왓치맨이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소수만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이 왓치맨이 접근성을 높였다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운영자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르게 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지금 가까시 잡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왓치맨이란 친구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서 3년 6개월이야 지금? 3년 6개월 구형을 받은 구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에 구형을 받으면은 실제로 형을 받으면 뭐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밖에 안 받을 수. 답답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잡힌 조주빈과 잡히지 않은 가까시 둘이 대화를 나눴던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조주빈이 잡히기 전에 그 텔레땡땡에서 두 사람이 같은 대화방 안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 한 7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는데 둘이 대화가 나눌 때 나머지는 모두 그걸 지켜만 봤대요. 그들이 볼 때는 그들에게는 신과 신의 만남인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둘은 네가 낫다 내가 낫다를 갖고서는 계속 말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 끝에 너는 왜 이걸 하냐에 대해서 갓갓은 재미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주빈은 여자는 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지금 이렇게 캡처된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상대 이게 실제 그 갓갓이었다면 그렇게 악랄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루 빨리 잡아야 됩니다. 잡을 수 있겠죠. 잡아야겠죠. 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박사든 가까시든 이런 사람들 당연히 엄중한 처벌 받아야죠. 근데 이 박사, 이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로 이 조주빈 개인에게 너무 이 관심과 시선이 개인에게만 쏠리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모든 뭐 심지어 알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다 알아가면서 이 사람만을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해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N번방 가담자를 범죄 단체 조직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사이버 지존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막 솔직히 기사를 보면서 막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너무 참혹했거든요. 이 범죄의 내용이. 근데 슬픈 거는 이 26만 명이 이 N번방에서 눈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눈팅만 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결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음담패설을 해야 되고 상대를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강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26만 명은 대부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또 다른 범죄자들이에요. 눈팅만 해도 범죄자들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청을 했다는 거는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직접 뭐 성적 학대라든가 폭행이라든가 했던 거에 가담한 사람도 있나요 혹시? 있죠. 거기 이제 공익근무 요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그 자기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개인정보를 빼왔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방에서 뭐 직원이라고 성착취 칭하는 영상을 이런 식으로 찍어달라 돈을 더 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실 이 박사에게 특정 영상을 올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박사가 만약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크게 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공범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방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느냐가 처벌 여부의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거 올려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조주빈보다 덜한 게 뭐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조주민 씨가 있지만 그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모두 다 그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이 그걸 계속 했겠냐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수요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공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가해자. 범죄의 요건 중에 방조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방조를 넘어서 참여한 거예요. 방법이죠. 예. 적극적인 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6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라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네. 정말 피해자들은 정말 수를 파악할 수조차 없는데 어떨까요? 이분들의 심정이. 네. 지금 이 피해자들의 심리는 엄청나게 두려워할 텐데 가끔 이 언론을 통해서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미성년자 피해자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더 이상 이제 슬퍼하지 말고 힘내자라는 거였는데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 트라우마를 빨리 털쳐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저도 무섭거든요. 근데 그 어린애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막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그냥 생각만으로도 기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이 끔찍한 사건에 스타들이 앞장서서 국민청원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보통 성범죄 사건 경우에 이렇게 젠더가 나뉘어서 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정말 젠더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분노하고 있어요. 연예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우 정여원 씨를 비롯해서 엑소, 찬열, 백현, 그리고 작곡가 돈 스파이크, 그리고 걸스데 해리 씨까지 정말 수많은 스타들이 SNS에 국민청원 동료를 남겼는데요. 지금 언급한 분들보다 더 일찍 이 동료를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레이디 제인 씨인데 네. 저도 레이디 제인 SNS 보고 저도 청원글을 남겼어요. 그래요.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화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나 너무 분노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분들 그리고 스타분들도 함께 이 SNS에 글을 올리셔서 이 일이 이렇게 그나마 조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아니 그래서 나라라는 게 그런 보호를 위해서 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기록들을 철저하게 삭제하고 엄단하고 이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법의 역할.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언론에서 보도할 때 너무 자세히 좀 그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 제2차 피해거든요. 피해자한테. 그래서 약간 젠더 데스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걸릴 건 걸러서 좀 보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조주빈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일단 법률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요, 이런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걸로 보면 상당히 센 편이죠. 그런데 2018년 5월에 검거된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고작 1년 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무슨 1년 반? 맞아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 끔찍한 일인데 형량이 1년 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동에게는 그 나쁜 기억을 평생 가져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답답하네요. 굉장히 정말 답답한 건 대부분 이게 초범으로 되잖아요. 초범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 그 법령 안에서는 뭐 큰 죄가 아닌 뭐 1년 뭐 요 정도 구형받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형량을 좀 세게 하려고 청원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법도 이제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해외를 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이제 성착취물을 소진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실제 판결도 평균 5년 이상으로 판결이 나요. 실제로. 그리고 이걸 거래한 사람은 11년 정도 더 형량이 나오고 실제로. 유포잖아. 그리고 내려받았다. 내려받은 것만으로도 평균 8년 이상의 징역을 삽니다.
너무 관대해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 조주빈이 성범죄 피의자 최초로 이 기관에서 신상을 공개한 거잖아요. 첫 사례거든요. 이 첫 사례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적 공분 때문이거든요. 이 공분이 저는 재판부를만 향해서는 안 되고 국회까지 가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분노가 제 생각에는 조주빈의 이 형량에도 어느 정도는 적어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조주빈의 경우에는 총 7개의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혐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형량이 아주 가볍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게 나와서도 안 되고요. 일단 사회적으로 공분 자체를 불러일으킨 이 가까시나 나머지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인물들도 다 잡아야 되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이게 단죄를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 다음에 모방범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공론화된 마당에 철저히 파헤쳐서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IT 강국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뭐 정말 해외에 정말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도록 법치 국가 안에 법을 제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이번만큼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입니다. 이번 순서는 기자가 직접 취재한 풍문 비하인드 시간인데요. 어떤 풍문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기자들이 준비한 풍문 비하인드는요. 1년 전 정말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네. 작년 상반기면 아무래도 정준영 단톡방 사건 혹시 버닝썬에 관련된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연예계는 물론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라고 불렸던 사건 기억하시죠? 1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이 논란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승리 씨가 입대를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승리 씨가 입대하면서 그럼 추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네. 버닝썬 그 후 1년 지금부터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9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승리 씨 모습입니다. 이제 소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승리 모두 부인하십니까? 팬들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아, 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 1년 전 시작부터 되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는 2019년 1월 28일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한 폭행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클럽 가드들에게 폭행당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긴 이 CCTV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세상은 폭행 사건보다 클럽 버닝썬에 주목했습니다. 각종 SNS상에서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는 물론 마약 범죄까지 성행한다는 제보가 줄을 이었는데요. 그런데 승리는 얼굴마담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민사모등 버닝썬 투자자 근데 방송에 나와서는 항상 내가 운영을 한다, 내가 대표다, 내가 다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사건이 터지자 승리 씨가 나는 얼굴마담이었다,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또 하는 모습이. 근데 이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승리 씨가 굉장히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모두의 로망이었어요, 승리 씨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계속 부인해오던 승리 씨가 3월 11일 은퇴를 선언했고 한 달 뒤 당시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던 양현석 씨가
버닝썬 게이트에 연관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뜨거운 논란 속 2달 뒤인 6월 14일 양현석 씨가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직을 사임한 가운데 7월 17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버닝썬 게이트가 지난 3월 9일 가수 승리 씨의 입대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작년에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던 사건이죠. 수사가 난항에 빠지면서 새로운 소식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개개인의 혐의와 범죄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승리 씨가 입대를 하게 됐잖아요. 이 입대한 승리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승리 씨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서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버닝썬 클럽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서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인석과 함께 세운 투자회사 유리홀딩스 자금을 개인적인 사건의 변호사비로 썼다는 이 횡령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해외 원정 도박 혐의가 있습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요. 일명 환치기로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증거 인멸교사 혐의, 또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핵심 혐의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혐의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7개 혐의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입대를 한 건가요? 네, 지난 2월 승리 씨에 대한 수사는 이미 종료가 된 상태이고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 변무청에 따르면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공정한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입영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고요. 이 수사 결과에 따른 범죄 사실은 이제 군사 법원으로 입첩이 돼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승리 씨가 군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다른가요? 네, 이거를 변호사분들이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결과가 나왔을 때 일반 재판소보다 그 경이 조금 경하게 나온다고 해요. 형량이? 네네네. 그 변호사분의 말로는 승리 씨가 운이 좋은 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군사법원으로 이첩된 것 자체가 피의자한테는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뿐인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승리 씨가 법원 출두하는 모습을 보도를 통해 다 보잖아요. 네. 그런데 군사 재판은 그것보다는 눈에 띄는 게 굉장히 줄어들겠죠. 본인이 느끼는 심적 부담도 적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은 1년 6개월이에요. 이 군 법정에서 1년 6개월 이상 나와버리면은 자동으로 군대는 이제 제대가 되는 거고 바로 이제 유치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1년 6개월 미만이면은 군 생활을 하면서 이 형량을 채우고 또 군 생활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1년 6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게 중요해요. 일단 승리 씨가 이미 한 차례 입대를 미루고 수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아마 감형에 한 몫을 할 것이다라고 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 중에 입대 연기 신청을 한 기록이 남으면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승리의 빅피처가 아니냐, 승리의 승리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입대 연기 신청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게 반성의 기미로 해석이 될 여지가 높거든요. 근데 사실상 승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승리 씨의 말에 이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사실 한 차례 더 연기할 수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연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저희가 생각할 수는 있죠. 네. 네. 일단 군 생활이 시작이 되면은 군사 재판을 통해서 사실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군복무 기간도 본인이 소화를 한 거기 때문에 승리 씨 입장에서는요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리 씨가 이제 또 입대하기 전에 또 파티를 해서 또 정말 또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 이제 입대하기 전에 뭐 지인들하고 놀 수는 있습니다. 뭐 자기 군대 간다고. 근데 그 이제 장면들이 SNS에 올라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또 논란이 있었어요. 판결 결과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승리 씨 입대하던 날
여자친구가 동행한 게 아니냐는 설이 제기돼서 화제를 모았었다고요. 예. 근데 저도 그 사진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승리 씨랑 동행한 반려견이 있더라고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반려견인데요. 이게 이 강아지 때문에 여자친구가 거론이 된 거예요. 딱 보아도 생김새가 그렇다고 흔하지 않죠. 네. 근데 승리 씨와 거듭 열애설이 났던 배우 유혜원 씨의 반려견과 놀랍도록 모습이 닮았기 때문에 아마도 여자친구 만약에 유혜원 씨가 맞다면 유혜원 씨가 없이 강아지만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 같이 탄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저 반려견도 반려견이지만 유혜원이라는 분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연예인이신가요? 일단 2018년에 데뷔했으니까 벌써 데뷔 3년 차 신인 배우고요. 네, 연예계 입성 전부터 빼어난 미모로 화제를 모았었고요. 데뷔 후에는 연기 활동보다는 이 코스메틱이나 뷰티 모델로 더 두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연기 활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2018년 웹드라마 조연으로 출연하기는 했거든요. 다만 2018년 그 한 작품 이후로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연기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두 분의 연애에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중국에서도 아주 그냥 시끌벅적했었어요. 예, 두 분이 연애에서. 사실 유혜원 씨 같은 경우는 그 대외 활동보다는 승리 씨의 열애설로 더 유명해진 그렇죠. 인물이 예, 맞기는 맞아요. 해요. 예. 왜냐하면 입된 날까지 무려 3회나 열애설이 난 건데요. 사실 첫 번째 열애설 같은 경우는 좀 소소합니다. 유혜원 씨가 SNS에 지드래곤 콘서트 그리고 빅뱅 콘서트에서 이제 뭐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사실 이 팬들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됐었던 첫 번째 열애설이라면 두 번째 열애설이 조금 셌어요. 지난 201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이 포착이 되어서 저 사진이네요. 아시아가 정말 들썩들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사진이 중국 전역에 다 소개가 됐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반려견이 포착이 되면서 만약 유혜원 씨가 신병 교육대까지 따라가게 된 상황이라면 실제 연인 관계 정도는 돼야 저렇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한 번도 아니고 3번 정도면 팬들도 진짜 오해할 만하네요. 네. 근데 콘서트는 친하면은 누구든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포옹도 또 오랜만에 만나면 또 포옹은 좀 어렵죠. 암스테르담에서 포옹을 거기서 왜? 포옹하러 누구랑 암스테르담까지. 포옹했는데요? 아니 낮에 거기 포옹을 왜 해요? 저도 그래서 포옹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콘서트는 뭐 이렇게 갈 수 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포옹은 아무리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도 저렇게 옷 속에? 일단 유혜원 씨 측에서는 이 열애설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요? 이게 공식화 됐을 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기자들도. 그래서 소속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소속사 입장은 배우의 사생활이다. 아는 바가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딱 그 3마디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예부 기자들이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인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니면은 정말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씀이세요? 네, 이거는 부인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모호하잖아요. 사실은 승리 씨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이런 열애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고 맞아. 이 사건의 본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버닝썬 게이트로 돌아가 봐서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은 크게 4명이 손꼽히는데요. 일단 승리 씨, 그리고 마약 공급체 의혹을 받았던 중국인 애나 씨, 그리고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 승리의 사업 파트너였던 유인석 씨 4명인데 각각 혐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속도도 달랐습니다. 네, 애나 씨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가 터졌을 때 강남의 한 클럽에서 어떤 관계자가 버닝썬에 애나라고 불리는 MD가 있다. 근데 이 MD가 본인이 직접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가루 형태의 마약을 유통을 했다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애나라는 사람이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이 됐었죠.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된 거죠?
지난해 4월 법원에 따르면 애나 씨의 집에서 마약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이 유통을 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한 혐의와 유통을 한 혐의는 완전히 재질이 다르거든요. 일단 애나 씨 본인도 버닝썬 내부에서 마약을 유통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 담배는 안 펴요. 팔거나 그거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고양이 안약 그거를 가져갔고 그 흰색 가루는 세탁 세제 그걸 가져갔고 빨대 있잖아요. 그 빨대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애나 본인은 사실상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정밀 검사를 했는데 엑스터시와 케타민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고요. 본인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공동 대표로 알려진 이문호 씨의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이문호 씨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문호 씨도 애나 씨처럼 마약 투약 그리고 유통 모두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감이 된 거면 두 가지 모두 혐의가 이게 인정이 된 건가요? 네, 이문호 씨가 현재 수감 중인 것은 그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즉 마약 투약 혐의 때문인데요. 유통에 관해서는 좀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28만 원 추징금을 선고받아서 수감 중입니다. 저 얼마 전에 그 버닝썬 클럽이 이제 그 자리에 이름만 바꾸고 똑같이 클럽을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 맞나요? 진짜요? 네. 이름이 뭐야? 버닝썬은 아니고. 네, 이름은 버닝썬은 못하겠죠. 바꿨어요. 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버닝썬 클럽 자리에 이름만 바꾸고 여전히 같은 클럽을 운영 중이다. 라는 것은 풍문이었고요. 단 버닝썬에서 일했었던 직원들이 논현동에서 이제 새로 오픈한 L클럽이라는 곳에 그대로 다들 이직을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2의 버닝썬이 오픈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자리만 바꾼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 클럽에 다녀온 분의 말에 따르면 이 L클럽의 영업 방식이나 규모가 버닝썬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럽 첫날 전광판에 킹 이즈 백이라는 문구를 달아 넣었다고 해요. 약간 버닝썬과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약간 버닝썬과 관련성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던 게 어떤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L클럽 내부를 취재를 했는데 이 DJ가 그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를 한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틀어놓고 그걸로 디제잉을 하는 거예요. 약간 조롱하듯이. 그 빔으로, 빔 프로젝트. 이게 뭐 관련이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자리만 옮긴 거네요. 그래서 L클럽에 이제 제 후배가 한번 여기 갔던 적이 있어서 좀 내부를 보고 왔는데 이 얘기 하더라고요. 버닝썬이랑 너무 흡사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버닝썬에서 예전에 팔던 그 양주 세트 있잖아요.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양주 세트가 여기 L클럽하고 너무 흡사해요. 학습이 안 되나? 이거를.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버닝썬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 이분에 대해서 좀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유인석 씨는 이제 승리 씨의 사업 파트너이고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기도 한데요. 지금 포면적으로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추가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추가 수사가 왜 없어요? 이게 1년이 지났으면 종결되고도 남아야 되는 시간 아닌가요? 이게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한 것이죠. 특히 유인석 씨의 이 핵심 혐의가 이제 경찰 유착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유인석 씨가 경찰청장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사실상 정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버닝썬 게이트에서 또 다른 핵폭탄급 사태로 번졌던 부분이 이 단톡방 사건이죠. 네, 버닝썬 게이트만큼 대중에게 정말 충격과 경악을 안겨준 게 이 단톡방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최근 항소심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는 4월 9일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보통 항소는 이제 좀 본인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항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준영 씨랑 최종훈 씨가 그런 이유로 항소를 한 건가요?
두 사람의 1심 구형량이 검찰 구형 그대로 나온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정준영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보통은 사실 동정 성과가 있지 않은 이상은 검찰 구형량보다는 좀 적게 나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준영 씨 그리고 최종훈 씨 둘 다 과한 형량이다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하고 아무래도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법적인 걸로만 놓고 판단을 해보자면 사실은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조주빈 사건, N번방 사건의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때 참 아쉽지만 뭐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벌금형이다 아니면 뭐 1년 반 정도다 뭐 이런 형량 정도를 이제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예상을 하잖아요. 물론 뭐 특별하게 더 많이 뭐 형량이 때려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이 정준영, 최종훈 두 사람 입장에서는 과하게 법의 그 잣대보단 좀 더 과하게 형량이 가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게 범죄자들의 보통 항소하는 심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들의 변호사들은 아마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은 뭐 이것보다 기본적으로 적은 선고를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저는 아주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판례라고 생각해요. 이런 판례들이 계속 쌓여야 결국 우리 N번방이라던가 이런 가해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버닝썬 게이트 그 후 1년 뒷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었던 양현석 전 대표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양현석 전 대표 지난해 6월에 YG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는데 사실 이때 이후로 좀 두문불출했어요. 그래서 뭐하고 지내나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다가 지난 2월 개인 SNS를 통해서 빅뱅의 컴백 소식을 직접 본인이 알려서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SNS지만 어쨌든 이렇게 소식을 올렸다는 건 양현석 전 대표를 둘러싼 그동안의 많은 이제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이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난해 불거졌던 그 성접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그 외에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 처벌받은 건 없습니다. 저는 저렇게 그 양현석 전 대표가 YG의 심벌인 빅뱅의 컴백을 본인이 직접 가장 먼저 알렸다는 거는 나는 아직도 YG의 실질적 수장이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좀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듣자 하니까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그거는 그러면 또 다른 건가요? 그건 별건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YG 엔터 소속된 그룹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에 멤버였던 BI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무마시키려고 양 전 대표가 제보자를 직접 만나 회유 아닌 회유, 협박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 전 대표가 앞둔 재판, 이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앞서 버닝썬 게이트나 성접대 혐의와는 전혀 다른 별건입니다. 사실 버닝썬 게이트 이후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곤두박질 정도인 게 사실인데 양현석 전 대표가 최대 주주죠. YG 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고 할 경우에 이 임원들이나 나머지 주주분들의 반대는 없을까요? 저는 양 전 대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본인 지분이 17%, 동생인 양민석 전 대표의 지분이 3% 정도 돼서 둘이 합치면 20%인데 주주총회에서 내가 다시 전면에 나서겠다 하고서는 5호 지분을 몰아서 이걸 찬성표를 던지면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 재판이 끝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는 연예인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내부 분위기를 좀 알아보니까 뭐 이제 버닝썬 게이트 사건 이후로 사실상 그 소속 아티스트들이 고민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여기에 남아야 되느냐, 나가야 되느냐 눈치를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나간 소속 그 아티스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팬들은 YG에 있지 말고 나오세요라는 팬들의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YG 엔터라는 회사의 성격 탓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요? 왜 그러죠?
제가 한 아티스트를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그 회사는 어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냥 대놓고 불만을 표현했었던 게 회사로서 별로 보호를 안 해주는 것 같다. 실제로 그 아티스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기사가 뜨면은 무시해. 기다리면 잠잠해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입장만 내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의 불만이 높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CLC가 YG를 나가기 전에 SNS 통해서 피드백을 좀 달라. 뭐 굉장히 이런 소통이 힘들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앨범 내고 활동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정확히는 다른 소속 가수가 앨범을 낸다고 SNS 홍보를 하니까 CLC가 사장님 저는요? 라고 나는 왜 신경 안 써주세요라는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을 했는데 사실 어떤 회사에서도 없던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뭔가 골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YG와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했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혹은 답변이 오지 않는다라는 류의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정말 많은데 어떠한 소속사보다 YG가 사실은 한동안은 그런 답변이 정말 많았었어요. 너무 공감돼요. 솔직히 정말 YG의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일단 전화를 안 받을 걸 당연히 알지만 당연히 연락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되게 화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이런 논란들 때문에 YG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정말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로 들은 얘기인데 양현석 전 대표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너무나 생각보다 비판 기사가 압도적으로 나가니까 내가 그동안 언론 홍보 관리를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소통을 잘 못했구나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부디 연락은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계에 떠도는 수많은 풍문의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진실이 궁금한 풍문 누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지난해 은퇴 선언을 했던 박유천 씨가 연예계 복귀 시동을 건다는 풍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은퇴 선언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이런 풍문이 나오는지 그 진실이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활동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복귀설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선언한 지 제가 알기로는 1년도 지금 채 안 됐는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빠르긴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풍문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박유천 씨 측근과 직접 컨택을 해봤습니다. 특종이네, 특종. 정말 뭡니까? 특종 열혈 기자 아닙니까? 멋집니다. 예. 김지연 기자. 네. 예, 특종까지는 아니고요. 어디서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풍문쇼에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유천 씨 복귀에 대한 풍문은 바로 이 영상에서 비롯됐습니다. 박유천 씨의 개인 방송인 거죠, 이게? 근데 뭐 동생인데.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하는 것까지 뭐라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모습이 복귀설로 번진 건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유천 씨를 공범으로 거론한 것.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저 기자회견만 안 했어도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거짓말 때문에 정말 대중들이 싸늘했거든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엄청 억울하다고 막 결백을 주장했었잖아요. 저는 저거 보고 사실 되게 믿었어요. 네, 저도요. 네. 기자회견 19일 뒤 국가수의 마약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박유천 씨는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받았고 당시 박유천 씨의 소속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박유천 씨의 은퇴 선언을 공식화했는데요. 그렇게 은퇴 선언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자 서서히 연예계 복귀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설이 제기된 것입니다. 네, 지난해 8월이었죠. 박유천 씨가 석방된 바로 다음 날
동생 박유환 씨가 SNS에 박유천 씨의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동생 개인 방송 때문에 또 복귀 논란이 일어났네요. 박유천 씨는 왜 갑자기 동생 개인 방송에 출연을 한 걸까요? 이 개인 방송에 출연한 날이요. 이 박유천 씨의 동생 박유환의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동생의 생일을 이제 팬들과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노래도 오케이. 하고 이렇게 파티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사실 저 영상 자체로만 보면 동생 생일 축하하는 영상이고 뭐 복귀다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안 둬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 영상 때문에 불거진 논란이 단순히 복귀설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박유천 씨가 쓰고 있는 장난감 안경 때문에 또다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안경이요? 장난감 안경이요? 저거 어떤 근데 저거 안경이요. 뭐였어요? 변 모양 아니에요? 이벤트 할 때 많이 쓰는 그냥 재밌게 하려고 쓰는 안경이죠. 예, 근데 왜요? 근데 바로 그 모양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 박유천 씨가 지난 2016년에 성추문에 휩싸였는데 일단 이 사건은 합의 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박유천 씨의 그 성적 취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변 모양의 장난감 안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갖고서는 저 안경을 쓴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이런 논란이 나온 거죠. 아니, 설마 팬들이 다 보는 방송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는 그런 의도로 썼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약간 비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냥 앞에 있으니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뭐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끝도 한도 없겠죠. 자, 김정 기자님, 박유천 씨 측과 직접 연락을 하셔서 이번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개인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뭐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박유천 씨 본인한테 좀 입장을 듣고 싶어서 네. 컨택을 했는데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면서 본인 네. 자체의 이 인터뷰는 좀 거절을 했고요. 네. 대신에 관계자로부터 이제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정식 복귀 시기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팬미팅 같은 활동으로 팬들과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복귀를 공식화한 거나 다름이 없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아까 어디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는 얘기를 우리 풍문에서 최초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거창한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관계자가 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실 구치소에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박유천 씨가 복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출소 후에 60대 어머니 팬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가 박유천 씨의 마음을 많이 바꿨다고 해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나는 당신의 오랜 팬입니다. 박유천 씨를 보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팬들을 보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유천 씨가 이 젊은 팬덤도 아니고 어머니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줬었던 팬들이 정말 하나같이 등을 돌리고 성명서까지 내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앞으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는 건 사실 그 상황에서 되게 정말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정말 최측근한테도 이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박유천 씨가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어렵다고 해요. 돈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박유천 씨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씀씀이가 예전이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절실한데 일단 저 방송이 투 땡땡이잖아요. 근데 저 방송을 하면은 별풍선 비슷한 현금을 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은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방송이 화제가 되면 저 회사에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박유천 씨는 현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간의 시선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박유천 씨를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도 있지만 한류 스타였기 때문에 재력만으로도 꽤 많이 이렇게 모아놨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사실은 이거 까먹자면 금방 까먹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법정 소송에 관련돼서 쓴 돈도 뭐 무시 못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꼬이는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박유천 씨한테 소중한 시간이라고 전 분명히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또 화보집도 논란이 되고 있다던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이 화보집이 한 75달러, 하나로 9만 원이 좀 넘으니까 상당히 고가인 거죠. 이 동남아나 남미 등에서 찍은 박유천 씨의 사진이 담겨 있는 건데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격, 또 꽤 고가의 가격이 명시됐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복귀를 강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유천 씨가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일단 그래도 한 250억 정도는 수익 정산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계자들이. 그런데 투자가 잘못되었건 아니면 뭐 돈 관리가 잘못되었건 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동생도 사실은 지금 그만한 돈을 어쩌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동생 역시도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가장 빨리 뭔가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팬미팅과 화보집이었을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동생 개인 방송에 나온 것이나 아니면은 팬미팅을 추진하고 화보를 추진한 이런 것들이 연예계 복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사고를 치고 그리고 은퇴를 선언했다가 복귀하는 거야.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실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의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충분히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대중들에게 다가가면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의 모습 중에 절차들이 있잖아요. 우선 진심으로 팬들한테 사과하고 대중에게 나는 이렇게 힘든 거 이겨내고 잘 살고 싶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그동안 박유천 씨를 사랑하고 응원했던 많은 분들이 하나씩 박유천 씨한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일단 어느 시기에 나와도 적절하다고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5년이 지나서 나올 때 사람들이 5년이면 적절하지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때도 여전히 욕할 사람들을 욕하고 그렇죠. 반길 팬들은 반겨요. 박유천 씨가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연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 인간 박유천으로서의 삶과 연예인 박유천으로서의 삶이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아이돌로 삶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성장했고 너무 이제 인정받았는데 개인 자기 인간의 박유천의 삶이 이제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시기잖아요. 이제 30대가 훌쩍 지났으니까 뭐 금전이든 일적인 거든 팬들에 관한 소통이든 이제 자기가 정말 인간 박유천으로서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거든요. 저희 팬들은 그런 박유천 씨의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예.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네. 솔깃한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으로 들어오셔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